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이제는 1000명 단위로 폭증했다는 보고가 나온 겁니다. 저는 에릭 메이슨 전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자 현재 국제위기관리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 지역과 인질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피해자 수보다도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여행 경보 상향으로 우리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이 범죄 단지를 운영한 인물이 현직 여당 상원 의원이었던 겁니다. 조직적 범죄 그리고 국가 차원의 방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간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낭독된 한 문장. 대한민국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 단호한 선언이 떨어진 순간 한국의 합동 대응 TF가 전면 가동됐습니다. 평소라면 몇 주 걸릴 회의가 단 하루 만에 정리됐고 다음 날 새벽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전면 작전 돌입.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 그리고 그 선두에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메이슨입니다. 전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죠. 지금은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으니 웬만한 사건은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날 아침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저는 현지 위기관리 자문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CNN 속보가 떴어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 1000명 돌파. 1000명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 속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군요. 950, 980, 1050. 실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프놈펜 외곽의 한 산업단지였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공장 지대인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건물들이었어요. 간판도 멀쩡하게 붙어 있었죠. 디지털 마케팅 센터, 국제무역사무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현지 경찰 한 명이 저를 안내했어요. 메이슨 씨, 이쪽입니다. 우리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였죠.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만큼 심했습니다. 좁은 방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죠. 한쪽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누군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저는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통역관이 대화를 나눴죠. 3달 전부터라고 합니다. 취업 사기를 당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여권을 빼앗긴 상태였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강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전화 사기죠.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거부하면 맞았어요. 도망치려 하면 더 심하게 맞았죠.
저는 한 청년의 팔을 봤습니다. 멍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국민 1000명이 실종됐는데 관광산업 걱정을 하다니.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정치적 범죄라는 걸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요. 저는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일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일했죠. 아프리카 내전 지역도 가봤어요. 부패한 정권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유감을 표하거든요. 유감스럽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더군요.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을 압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국제 뉴스를 확인했어요. 미국 국무부 성명이 나왔더군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엔은 더 웃겼어요. 양측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한다. 양측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형적인 외교 수사죠. 아무 의미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에서 온 인권활동가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몇 달 걸립니다. 빠르면 석 달, 늦으면 1년이요. 저는 물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교니까요. 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독일 외교관 클라우스도 거들었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압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 청와대가 비쳤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고위 관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겠지. 회의하고 성명 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 보통은 그렇거든요. 조용히 해결하려 들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의뢰인에게 보낼 자료였습니다. 예상 해결 기간은 최소 석 달에서 6개월.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현지 연락책 소파시였어요. 메이슨 씨, 지금 당장 공항으로 오세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지금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사건 발생한 지 꼭 2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팟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쪽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소팟이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뒤로 20명 정도가 따라왔어요. 외교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보였고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국정원이구나 싶었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가 그녀 앞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죠. 차량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다르다고. 보통 외교관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소파색에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죠? 그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캄보디아 외교부래요. 1시간 뒤에 회의가 잡혔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시간 뒤요? 지금 새벽 6시인데요. 소팟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정부가 요구했대요. 당장 만나자고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저는 외교부 건물로 갔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연락망이 있었죠. 건물 안에서 일하는 현지인 직원 하나가 제 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리예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급히 출근했어요. 부장관들도 다 모였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지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해요. 보통 이런 회의는 인사부터 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저는 건물 밖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시켰죠. 창밖을 보니 취재진이 더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벌써 퍼진 겁니다. 제 옆 테이블에 프랑스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가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 정부 미쳤나 봐.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면 역효과만 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교는 천천히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상대방을 자극하죠. 오전 9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외교부 건물 문이 열렸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죠. 장관님, 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다시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자료를 내밀었대요. 엄청 두꺼운 파일이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인데요? 그가 숨을 죽였습니다. 위성사진이래요. 공장 건물들 사진. 그리고 계좌 추적 자료. 통화 녹음까지 있었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4시간 만에 이런 자료를 모았다고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협력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대요. 통보하러 왔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통보요? 이건 외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의 시간을 줬대요. 그 안에 실종자들 위치를 밝히라고요. 안 그러면 모든 자료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했대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머리를 식혀야 했죠. 이건 제가 아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와도 일했고요. 유럽 국가들과도 일했어요. 그들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려 했죠.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칼을 꺼내든 겁니다. 그것도 첫 만남에서요. 오후쯤 됐을 때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십니까? 대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 상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뭘 하는지 보고 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봤지? 미쳤더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물었어요. 왜요? 그가 말했습니다. 외교는 게임이야. 상대방한테 빠져나갈 길을 줘야 해.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걸 다 막아버렸어.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굴복하거나 맞서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외교 교과서대로라면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바보는 아닐 텐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 만에 모은 정보들. 위성사진, 계좌 추적, 통화 녹음. 이 정도 자료를 모으려면 보통 몇 주는 걸립니다. 어떤 경우엔 몇 달도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해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는 걸요. 전쟁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무서운 전쟁. 한국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죠.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상대한 게 어떤 나라인지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외교부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 참관인들도 모여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외교관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세게 나갔어. 이제 캄보디아가 반발할 거야. 프랑스 기자 장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체면을 구겨놨으니 오히려 더 버틸 거야. 오전 10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소파시였죠. 메이슨 씨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저는 커피값을 내고 뛰어나갔습니다. 외교부 건물로 향했어요. 이번엔 좀 특별했습니다. 저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 참관인 자격이었죠. 제 상관이 급하게 처리해 준 겁니다. 회의실 안은 냉랭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죠. 실무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굳은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죠. 한국이 블러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들어왔어요. 그녀 뒤로 한국 대표단이 따라 들어왔죠. 이번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캄보디아 측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김진아 차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놨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외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 같아요. 김진아 차관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릅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위성사진이었죠. 이건 푸놈펜 외곽산업단지입니다. 작년 3월부터 찍은 사진이에요.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지난주 사진입니다. 건물이 늘어났네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진아 차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부 구조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보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부 구조도라고요? 어떻게 확보한 거죠? 김진아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이건 계좌 내역입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싱가포르 은행, 케이맨제도 은행, 스위스 은행.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 47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그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외교 석상에서 상대국 장관에게 명령조로 말하다니.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앉았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진짜라는 걸요. 그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통화 녹음입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캄보디아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역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쿤키 의원입니다. 한국인들 몇 명 더 들어왔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 50명 들어왔습니다. 쿤키 의원이 웃었습니다. 좋아. 한국 놈들은 돈이 많아.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김진아 차관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쿤키 의원. 캄보디아 국회의원이시죠. 동시에 이 범죄 조직의 실소유주입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소유권 문서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6개를 거쳐서 추적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까지 추적했다고요? 이 정도 조사를 하려면 보통 몇 달은 걸립니다. 한국은 며칠 만에 해낸 거예요. 김진아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협력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통보하러 왔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항의하려 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김진아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펼쳤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첫째, 실종자 전원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내에 통보할 것. 둘째, 쿤키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체포할 것.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허가할 것.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글을 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예요. 그녀가 다시 서류를 넘겼죠. 만약 24시간 내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 모든 자료를 UN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독일 외교관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김진아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고위공직자 47명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이미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해놨어요.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김진아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정의입니다. 그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어요.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봤죠. 지금부터 정확히 24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각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모두 일어났어요. 그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회의실엔 캄보디아 관료들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을 겁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협상도 많이 받고요. 외교 회담도 참관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야.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글을 봤어요. 이건 심판이야. 한국은 판사석에 앉아 있었어. 24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어요. 아무 답변도 없었죠. 저는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캄보디아 외교 마찰 격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소팟이었죠. 메이슨 씨,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 정부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방금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정말로 문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캄보디아 내 조직적 인신매매 및 정부 고위층 연루 의혹. 저는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위성사진, 계좌 내역, 통화 녹음 전사본. 심지어 피해자 증언까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소장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명단이 있었어요. 범죄 연루 의심 인물 47명. 이름, 직책, 계좌번호까지 전부 공개됐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미국에 있는 전 상관이었습니다. 에릭, 지금 보고 있나?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한국이 미쳤어. 이러면 캄보디아 정부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자료가 공개되면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공직자 관련 자금 세탁 의혹 조사 개시.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한국 정부가 정말로 해버린 겁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을 동원한 거죠. 1시간 뒤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연합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해당 계좌들에 대한 임시 동결 조치. 싱가포르 금융당국도 똑같은 발표를 했죠. 케이맨제도, 룩셈부르크, 심지어 홍콩까지. 47개 계좌가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마르쿠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어.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 구조, 범죄 수익 추적. 우리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 저는 물었어요. 보통 이런 건 몇 달 걸리잖아.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한국은 이틀 만에 해냈어. 믿을 수가 없더라고. 캄보디아 프놈펜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어요. 고위 관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차량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공항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제공항에서 이미 출국 금지 명단이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을 틀었어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한국 정부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정부는 선택해야 했죠. 항복하거나 끝까지 버티거나. 저는 독일 외교관 클라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도 같은 카페에 있었어요. 이건 전쟁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는 전쟁.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수작전이죠. 경제적으로 목을 치는 거예요. 클라우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완전히 다른 나라야. 오후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긴급 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나왔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협력 의사를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그녀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실종자 전원의 위치를 지금 당장 공개할 것. 둘째, 쿤키 의원을 즉시 체포할 것. 셋째, 관련 시설에 대한 한국 조사팀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할 것.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거부하면요? 김진아 차관이 그를 봤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이미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거부하는 순간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제 제재도 고려하십니까? 김진아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실행이었죠. 한국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해버렸어요. 계좌를 동결시켰고요. 국제기구를 움직였죠.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소파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정부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리예요. 관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찾고 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필요한 정보를 다 확보했거든요. 쿤키 의원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숨었대요.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쿤키 의원도 오래 못 숨을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미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푸놈펜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폭풍 전 고요라는 걸요.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프랑스 기자 장 피에르였어요. 에릭, 지금 봤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인대.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장 피에르가 말했죠. 소식통 말로는 707 부대래. 오늘 밤 작전이 있을 거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였어요. 어디서요? 장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극비래.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외교로만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장비를 챙겼어요. 카메라, 녹음기, 손전등.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죠. 푸놈펜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푸놈펜 외곽산업단지 근처였죠. 소파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맞아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식통이 확실하다고 했어. 어둠 속에서 건물들의 윤곽이 보였어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죠. 한국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검은색 SUV 5대. 뒤따라 캄보디아 경찰 차량도 보였어요. 저는 소파색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저는 가까이 가볼게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면서요. 차량들이 멈춰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내렸죠. 그녀 뒤로 특수부대원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전투복에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707 부대였어요. 한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죠. 부대원 한 명이 김진아 차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관님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김진아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부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팀으로 나뉘었어요. 각자 다른 건물로 향했죠. 저는 그중 한 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부대원들이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부대원 한 명이 문을 열었죠.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저도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만 몇 개 남아 있었죠. 컴퓨터는 사라졌어요. 전선만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대원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1번 팀 목표 없음. 건물 비어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2번 팀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습니다. 3번 팀 동일. 4번 팀도 같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함정이었어요. 부대원 한 명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어요. 갑자기 그가 멈춰섰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에게 다가갔죠. 벽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분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너무 늦었네. 저는 그 글씨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겁니다. 조롱하는 거였어요. 부대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전기로 보고했죠. 차관님, 건물 내부에 메시지 발견. 한글로 써 있습니다. 김진아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부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네. 라고 써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진아 차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분노했을 겁니다. 부대원들이 건물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거였죠. 누군가 미리 알려준 겁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대표가 다가왔죠. 차관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그를 봤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경찰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저희도 방금 알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돌아섰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불렀어요. 회의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들은 차량으로 향했죠.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내부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소팟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팟이 고개를 저었죠. 누가 알려준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뉴스를 켰죠.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었어요.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작전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은요? 대변인이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 중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죠.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한국이 더 강하게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오전 9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메이슨 씨,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어요. 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국 대사가 저를 봤어요. 물론이죠, 메이슨 씨. 저는 일어섰습니다. 중재는 소용없을 겁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한국은 이미 결정했어요. 국민을 구출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요. 미국 대사가 한숨을 쉬었죠. 이건 선례를 남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선 난리가 났더군요. 우리 국민을 구하라.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마라.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어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알았어요. 캄보디아 정부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소파색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정부 분위기가 어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예요. 모두들 겁먹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쿤키 의원은요? 소팟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 못 찾았대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못 숨을 거예요. 한국이 찾아낼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약속했거든요. 국민을 구하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인터넷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하나?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당장 구출하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압력을 한국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 오후 3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저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이건 이례적이었죠. 보통은 대변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저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작전명 리커버리원을 발동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죠.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작전을 의미하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하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소파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뉴스 봤어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봤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비상회의 중이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군대는요? 소팟이 대답했죠. 아직 움직임 없어요. 근데 공항 쪽이 이상하대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말했어요. 수송기가 착륙했대요. 민간 여객기가 아니래요. 저는 옷을 주워봤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택시를 불렀죠. 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막고 있었죠. 출입 금지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었죠.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 외곽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쌍안경을 꺼냈어요. 활주로를 봤습니다. 수송기 2대가 서 있었어요. 군용기였습니다. 한국 공군 마크가 보였죠.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707 부대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비를 싣고 있었죠. 헬기도 보였습니다. 블랙호크 4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전면전 준비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불빛이 보였죠. 헬기 여러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집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너머로 헬기들이 사라지는 게 보였죠. 저는 소파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대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메이슨 씨, 지금 바로 대사관으로 오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말했죠.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인질들을 구출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대사관으로 달려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어두운 건물,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 부대원들이 뛰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건물 안, 사람들이 보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부대원들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부대원이 말했어요. 구출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죠. 한 여성이 부대원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울먹였어요. 미국 대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죠. 정말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니까요. 대사가 저를 봤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헬기 안. 구출된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부대원이 그들에게 물을 나눠줬습니다. 한 남성이 부대원에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온 거예요? 부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 뉴스가 속보를 냈어요. 실종자 구출 작전 성공. 전원 무사 귀환.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13명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화면에 공항 장면이 나왔어요.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가족들이 달려갔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그녀가 울부짖었죠.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화면을 보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차관님, 어떻게 위치를 알아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김진아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까? 김진아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캄보디아 정부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죠. 정보 유출이 있었으니까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김진아 차관이 카메라를 봤어요. 우리 국민의 생명이 국제법보다 중요합니다. 오전이 됐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세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이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한국 전격 구출 작전 성공.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교 실패 후 군사작전으로 전환. 하지만 논조가 달랐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찬사였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논평했어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칭찬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 뉴스도 봤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 한 명을 위해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죠.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뉴스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한다. 논평가가 말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 성명을 봤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브리핑에서 말했죠.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쿤키 의원 차례라는 걸요. 캄보디아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증거를 다 공개했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쿤키 의원은 권력자였거든요. 여당 핵심 인물이었어요. 건드리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외교부 근처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았죠. 오후 3시쯤 됐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쳤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조사를 약속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쿤키 의원은요? 체포할 겁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췄어요. 조사 중입니다. 기자들이 불만스러워했죠. 조사가 아니라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반응을 확인했어요. 인터넷이 또 폭발하고 있었죠. 쿤키 체포하라. 끝까지 가자. 응징해야 한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도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정의를 실현하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죠. 48시간 내에 쿤키 의원을 체포하지 않으면 모든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ODA 중단이라고요?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주는 원조 규모 1년에 약 2억 달러였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선 엄청난 금액이죠. 도로, 학교, 병원. 한국 돈으로 지어진 게 많았습니다. 이게 끊기면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경제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지금 정부 내부가 난리입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원조가 끊기면 올해 예산에 구멍이 뚫려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쿤키 의원을 체포할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48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어요. 한국은 기다렸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원조를 끊을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이었어요. 긴급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보였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차량들이 한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쿤키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쿤키 의원 체포합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죠. 쿤키 의원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차에 태웠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생중계라고요? 체포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보여주는 거였죠. 한국에게요. 우리가 정말로 체포했다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 앵커가 말했습니다. 쿤키 의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죠. 생중계. 쿤키 의원 체포. 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 태국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뭐가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이 캄보디아를 무릎 꿇렸어. 생방송으로 체포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쿤키 의원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쿤키 의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앵커가 다시 나왔습니다. 관련자 추가 체포도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저는 한국 뉴스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쿤키 의원 체포. 캄보디아 정부 생중계로 공개. 스튜디오에 전문가가 나왔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분석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의 압박에 굴복한 겁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가 대답했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봤어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봤어요. 모두들 충격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부 반응은요? 소팟이 대답했죠. 말이 없대요. 다들 조용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후였습니다. 각국 언론이 속보를 냈어요.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압박으로 캄보디아 국회의원 체포. BBC도 이어졌죠. 외교적 승리. 한국이 정의를 관철시키다. 알자지라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굴복시키다. 태국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뉴스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 한 명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단 한 명을 위해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다른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국민을 이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베트남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교로 시작해서 군사작전으로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까지 처벌했죠. 화면에 인천공항 영상이 나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가족과 포옹하는 장면.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앵커가 덧붙였어요. 저는 UN 뉴스도 봤습니다.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더군요. 한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인권 최고대표도 논평했어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김진아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진아 차관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피해자 지원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배상도 받아낼 겁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할까요? 김진아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협조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푸놈펜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를 바꿔놨구나. 아니, 세상을 바꿔놨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상관이었어요. 에릭, 보고서 써야 해. 그가 말했죠. 이번 건 역사에 남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제목은 뭐로 할 건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응징의 날. 생중계된 정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어요. 유엔 본부였죠.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켰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푸놈펜 사진이 떴죠. 캄보디아에서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실종됐습니다. 조직적 인신매매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몇 달이 걸립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죠. 제가 말했어요. 외교 협상, 국제기구 개입, 그리고 긴 조사. 그 사이에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4시간 만에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틀 만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죠. 일주일 만에 국제금융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의 방식이 국제법에 부합합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먼저 시도했어요. 협상을 요청했고 증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경제 제재, 국제 압박,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작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례가 될 겁니다. 좋은 선례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가족과 포옹하는 장면들.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죠. 필요한 건 의지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에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전쟁 없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 정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수많은 나라를 봤고 수많은 정부를 봤죠.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했죠. 일본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변화구나. 세상이 한국을 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독일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메이슨 씨, 훌륭한 발표였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죠.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인천공항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믿었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나라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정말로 와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의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야당 의원까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세계가 주목하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었죠. 뉴욕 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작은 나라의 큰 교훈.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식 경제 제재의 효과.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앉으니 앵커가 물었습니다. 메이슨 씨, 한국에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속도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회의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의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외교가 안 되면 경제 제재. 그것도 안 되면 군사작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나라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따라 해야죠. 그게 국가의 의무니까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강연 요청을 받았거든요. 서울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섰죠.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해낸 일을 아십니까?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봤어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나요?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자랑스러워하세요. 하지만 교만해지지는 마세요. 이건 시작입니다. 제가 덧붙였죠. 코리안 스탠더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이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 기준을 계속 높여가야 합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 국민을 지키는 나라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팟이었어요. 메이슨 씨 소식 들었어요? 그가 말했죠. 쿤키 의원 재판이 시작됐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소팟이 웃었어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기로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압박했겠죠. 맞아요. 소팟이 말했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직접 협상했대요. 1인당 5만 달러래요. 저는 감탄했어요. 끝까지 챙기는구나. 소팟이 덧붙였죠. 그리고 푸놈펜에 한국 영사관이 생긴대요.
재외 국민 보호 강화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버지니아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죠. 제 책장에 새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국민을 지킨 나라의 기록. 제가 쓴 책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이슨 씨 베스트셀러 1위예요. 편집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각국에서 번역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할 테니까요.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 제가 쓴 문장이 있었죠.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총을 드는 나라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이 조금 바뀌었구나. 한국 덕분에. 그들은 보여줬어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진아 차관이었어요. 메이슨 씨 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보여주셔서요.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녀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겐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에겐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겁니다. 한국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석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코리안 스탠더드. 이제 그건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어요.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 국민을 진심으로 지키는 나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